합차, 그 다음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은 공부했고, 여기서는 배웠던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법칙, 법칙이라고 대단할 건 없지만 기억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건 간단하게 이해합시다. 교환 법칙. 원래 교환이라는 거는 어떤 연산을 기준으로 앞뒤의 순서를 바꾸어서 계산하는 게 교환인데, 바꾸어서 계산해도 원식과 답이 똑같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말하는 거고, 바꿨더니 답이 안 맞네?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부호 중에 덧셈이나 곱셈은 교환이 성립하는데 뺄셈, 나눗셈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죠? 집합도 그래요. 합집합, 교집합은 교환이 성립합니다. 당연한 건데,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A의 원소에다가 B의 원소를 합쳐. 그 합칠 때 A를 먼저 칠하고 B를 나중에 합치나, B를 먼저 칠하고 A를 나중에 합치나, 어차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합집합은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교환해도.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A 교집합 D를 계산한다는 뜻은 A를 칠하고 B를 칠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찾으나, B를 칠하고 A를 칠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찾으나, 어차피 겹치는 부분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기본적으로 교환이 성립하는 겁니다. 결합법칙은 이런 게 우리가 결합이었죠.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계산할 때 앞에 두 개를 먼저 덧셈하나, X 더하기 Y 더하기 Z 할 때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해서 답을 구하나, 답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결합은 항이 기본적으로 3개인데 자리를 바꾸진 않습니다. X, Y, Z의 순서대로 자리를 바꾸진 않고 가로의 순서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연산의 우선순위, 계산의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법칙이 결합법칙이에요. 근데 이 결합법칙의 특징은 잘 보면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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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이 일정해야 됩니다. 계속 덧셈만, 계속 곱셈만 이렇게 가야지 어디는 덧셈, 어디는 곱셈 이렇게 되면 결합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2 더하기 3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나, 2 더하기 3 곱하기 4를 해서 3과 4를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나, 답이 똑같아? 답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이 불규칙하면 결합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연산이 불규칙할 때 쓰는 규칙은 보통 뭐죠? 분배입니다. 하나는 곱셈, 하나는 덧셈. 연산이 불규칙하잖아. 그럴 때는 분배. 2x 플러스 2y 이런 것처럼 지금 분배 법칙도 A 교집합, B 합집합, C. 연산이 일정하면 결합을 쓸 텐데 연산이 일정하지 않죠? 그럼 분배를 씁니다. A 합집합 B를 먼저 계산하는 게 맞긴 한데 어떤 이유에서는 A 교집합을 여기다 먼저 한번 나눠주고 또 뒤에 있는데 이렇게 나눠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형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집합이라 하더라도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A 교집합을 B에 한번 붙이고 A 교집합을 C에 한번 붙이는데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가운데 뭐 하기로 한 거냐면 합집합하기로 한 겁니다. 이해되죠? 다시 A 합집합 B 교집합 C 연산이 일정하지 않아요. 합교 이렇게 같은 연산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연산이 나올 때는 결합은 안 됩니다. 가로를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을 먼저 계산하든지 아니면 여기는 A 합을 뒤에 이렇게 나누어주는 법칙이 분배 법칙이죠. 가로 안으로 나눠주는 법칙. 근데 A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숫자 계산할 때도 2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되면 2 곱하기가 x에 붙고 2 곱하기가 y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x, 2 곱하기 y 한 다음에 x하고 y 가운데 덧셈이 있으면 이 가운데도 이렇게 덧셈으로 이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똑같은 규칙이에요. A 합집합을 일단 B에 한번 붙여주고 A 합집합을 일단 C에 한번 붙여준 다음에 B와 C가 가운데 교집합 묶였으니까 이 사이도 교집합을 이렇게 묶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분배만 하는 게 분배 법칙은 아니잖아. 2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 이거 반대로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죠. 여기 왜 2 곱하기 2 곱하기가 둘 다 곱해져 있나요? 그러면 분배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2 곱하기를 반대로 묶는 역과정도 기억해야 되듯이 얘도 그래요. A합, A합 이게 만약 없었다면이죠. 여기 A합, 여기 A합. A합이 왜 두 번 나오지? 아, A합이 분배됐었구나.
그럼 A합이 분배되려면 가로가 필요하고 가로에는 A합 빼고 남는 B, A합 빼고 남는 C 걔네를 가로와 가로 사이에 교집합이 있으면 이 가운데도 이게 교집합으로 묶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약간만 변환해서 여기다 적용하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밑에 드모르간 법칙 이거 저번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기억하나요? 잠깐 설명했는데 이거 설명할 때 기억 안 나? 이거 설명할 때 그때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때 이런 거 설명할 때 아마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얘를 A 차집합을 뒤에 있는 집합에 교집합에 여집합을 바꾼다. 이럴 때 이거 내려오면서 뭐 드모르간 쓴다. 드모르간 설명했니 안 했니? 말은 하셨는데 잘 기억이 안 다시 합시다. 드모르간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이제 법칙인데 법칙은 별거 없어요. 뭐 대단치 않습니다. 뭐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A 합집합 B를 전체 여집합하시오. 그러면 이 계산의 결과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계산해도 얘를 계산하는 규칙이나 얘를 계산하는 규칙이나 표기는 다르지만 계산해보면 똑같은 원소가 나온다는 뜻이죠. 같은 영역의 표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여기 여집합을 처리하다 보면 A 여집합 B 여집합 다시 합집합한 거와 얘가 답이 똑같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결과만 그냥 보시면 돼요. 마치 이게 지수법칙처럼 여기는 C가 A와 B에 하나씩 분배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신에 가운데 있는 합집합에도 여집합이 붙는데 합집합에 여집합 붙으니까 그러니까 기억하는 방식이야. 규칙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합집합에도 여집합 붙는데 가운데 얘가 뒤집어지는구나. 반대 부호가 되는구나. 반대 연산이 되는구나. 얘도 A 여집합, B 여집합 하나씩 내려오는데 가운데 있는 교집합이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니. 외우는 방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드모르간을 자꾸 이제 한쪽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반대쪽도 기억해야 되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여집합이 많아? 그러면 반대로 묶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가로 위로 한꺼번에 여집합 묶어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여기 A 남고 여집합 빠져나오면 B 남는데 내려올 때든 반대로 위로 올라갈 때든 가운데 있는 연산부는 반대로 합집합은 교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구나. 이렇게 역연산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법칙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해봅시다. 이제 연산. 지금까지 배웠던 연산법과 이제 법칙을 통해서 이걸 좀 간단히 계산해 보시오. 라는 건데, A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C.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선생님, 여기 A 차집합, A 차집합. A 차집합 여기 두 번 있죠? 이거 분배됐군요, 선생님. 분배, 가로, C, 가운데,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좀 전에 규칙 배울 때 차집합이 분배되는 걸 배웠어요? 차집합 분배는 안 배웠잖아. 안 배웠다니, 이게 만약 있었다면 앞에 가르쳤겠지. 야, 차집합도 이렇게 분배돼. 라고 했겠잖아. 근데 우리가 분배하는 거는 합교만 분배하는 겁니다. 차를 분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법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집합을 변환해야 돼요. 이거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 양반들 공부 안 하네도 이렇게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이게 이 가운데 있는 빼기가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교집합에 뒤에 붙는 차집합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나머지는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는 게 네모 그냥 있고 세모 그냥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 봐봐. 1번 2번 맞아 묶어서 3번 천천히 봅시다. 1번 A 빼기 B는 뭘로 변환되더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변환되더라. 2번 A 차집합 C는 왼쪽을 보면 돼요. 차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의 교집합의 여집합. 나머지는 그냥 놔둬라 이렇게. 이걸 그냥 여기다 갖다 씁니다. 3번
A 차집합 B,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이제 보세요. 뭐가 눈에 보이세요? 뭐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A교, A교. 얘가 마치 공통 인수인 것처럼 인수분해 하듯이 이게 눈에 보였어야 되는 거죠. A교가 왜 두 번 있지? 아, 분배됐구나. 분배됐구나. A교를 분배하려면 가로가 필요하고 남는 가로에 B 여집합 남은 갖다 쓰는 거죠. C 여집합 갖다 쓰고 가운데는 합집합 갖다 쓰시고. 이 답을 찾으세요. 있어요? 없죠. 그럼 다시 또 변형하라는 뜻이야. 뭘 또 하라는 얘기지? 이게 또 눈에 보이셔야 돼요. 여기 왜 여집합 이렇게 많아? 아, 드모르간 법칙. 여집합이 한꺼번에 내려온 법칙.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묶어낼 수도 있잖아. 그럼 여집합 빠져나오면 B 남고, 여집합 빠져나오면 C 남고, 가운데는 거꾸로 뒤집어지고, 내려올 때도 뒤집고, 올라갈 때도 뒤집고. 이거 찾으세요. 있나요? 또 없어요. 그럼 또 뭔가를 변형하라는 얘기야. 이건 역연산이네, 이번에는. 교집합에 여집합 나오면 차집합으로. 맞아? 교집합에 여집합이잖아. 그럼 얘가 네모 저꼴로 본다면 얘가 세모 이 꼴이네. 그럼 답은 앞에 있는 네모랑 뒤에 있는 세모 B-C에 B 교집합 C에 차집합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4번. 이렇게 찾으면 돼. 자, 수업을 잘 들으신 게 맞습니까? 전에 담시? 왜 근데 왜 진짜 모르겠다는 소리를 그냥 모르겠다도 아니고 진짜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모르면 진짜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와?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이것도 이 상태에서는 지금 뭔가 규칙성을 보기 어렵죠. 그 차집합은 규칙성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꾸라고 그랬잖아. 이게 1번, 얘를 2번. 그 다음에 한번 드모르간 내리는 게 3번일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이렇게 묶어주면 4번.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1번부터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 가운데는 빼기를 교집합 여집합 바꾸면 A 교집합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이면 이렇게 가로치는 게 보기 좋겠죠? 그럼 여집합은 없어진다고 배웠으니 그냥 A 교 B가 되겠네요. 이게 1번 계산 결과고 2번의 계산 결과 B 여집합 빼기 C 배운 대로 빼기를 교집합 여집합 B 여집합 놔둬야 된다. C도 놔두는 거예요. 이 빼기만 교집합의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 이렇게 바뀌겠죠. 3번 가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위에 다시 여집합이 붙었죠. 이때 드모를 안 쓰는 겁니다. 내려오면 B 여집합의 여집합 B C 여집합 여집합 C 가운데는 교집합은 반대로 합집합.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4번 앞에는 1번 답이 어디 있었어요? 이거죠? A 교집합 B 이게 1번 답 2번 답 교집합 쓰고 2번 답 비합집합 C 이렇게 네 맞나요? 이 답을 찾았는데 이 답이 있나요? 이건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림을 만약 그러니까 이 상태로 안 되면 딱 이쁘게 나오는 방식이 다르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한 걸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그림을 그리세요. A 교집합 B면 여기 아닐까요? 일단 색칠해 보는 거지. 여기가 A 교집합 B야. 맞죠? A, B, C 세 집합이 나오면 적당히 세 개가 저렇게 겹치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 B합집합 C면 B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동그라미 두 개를 색칠하면 돼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색칠 공부 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자, 그들의 교집합이네요. 하늘색과 빨간색의 교집합이면 어디니 도대체?
하늘색과 빨간색의 교집합. 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이게 누구야? 여기 답.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 중에 이게 적당한 답. 1번. A, Q, B. 근데 선생님, 이거 그림을 그리는 건 좀, 약간,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게, 뺄셈? 잠깐만. 여기까지 보셨으면 좀 좋은데,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림 그리면 좋고, 그림이 안 보였어. 그러면, 얘를, 이해가 좀 쉽지 않겠지만, 비교집합, 비합집합 C를 그냥 뭐 D라는 집합으로 봅시다. 예를 들어 됐어요? D라는 거 모르자고. 그럼 얘가 모양이 A 교 B 교 D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 근데 아까 교집합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면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 된다며. 가로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가로를 D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씁니다. A 교집합 여기만 다시 써보자. 여기만. B 교집합 D가 뭐였죠? 비합집합 C였죠. 이렇게. 그럼 생각해보자고. B랑 비합집합 C의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B지. 얘는 B에다 C까지 더한 거잖아. 얘는 B 하나고 둘이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B만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B. 그럼 답은 A 교 B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근데 저거를 만약에 볼지를 못했으면 아까 전에 그림 그리면 돼. 뭐 너무 씩만 뭐 그림만 이러지 마시고 둘이 적절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자, 다음 일단 갑시다. 하나씩 다 풀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럴 수는 없고 일단은 풀 수 있는 거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7번. 전체 집합 이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항상 옳은 것을 보기,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별표 하나. 이것도 풀이를, 그러니까 너무 하나에 꽂혀서 보면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쭉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럼 뒤에는 교집합 A는 나중 문제고, 여기 아래는 얘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죠, 얘를? 근데 얘도 보면, A 합, B 여집합, 이게 무슨 규칙이 따로 뭐 공식이라는 게 떠오르진 않아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공식이 있는데, 합집합의 여집합은 따로 공식이 없거든.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B 위에 여집합이 있는 거고, 얘는 가로 위에 여집합이 있잖아. 가로 위에 여집합이 있으면 무슨 법칙 떠올라야 돼요? 드모르간 법칙 떠올라야 돼. 그럼 미리 생각해야 돼. 이거 만약 이건 내려오지 않을까? 내려오면 A 여집합. 내려오면 B 여집합. 가운데는 합집합? 공통 부분 나오지 않나? 그럴 것 같지? 그러니까 애매하면 한번 써보자고.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합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번. 마지막 여기까지가 3번.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럼 1번. 필요한 것만 써. 다 쓰지 말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네. 들어봐도 더 모르겠는 법칙. 드모르간 법칙. 내려옵니다.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자, 2번. 앞에 거는 붙여 쓰라는 얘기죠. A 합, B 여집합. 가운데 교. 여기를 계산하는 게 위에 있는 거 이거 있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공통 부분이 나오네. 왜 합, B 여집합, 합, B 여집합. 이게 두 번 나오지? 분배,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는 건 무조건 분배인 거야. 무조건 분배된 거야. 가로에다가. 합, B의 여집합이 이렇게 분배된 거라고. 근데 합집합은 교환이 성립하니까 이걸 꼭 뒤에다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뒤에 안 써도 돼요. 뒤에 안 써도 된다? 니네 행렬 배웠잖아. 행렬은 앞으로 빼냐 뒤로 빼냐가 중요하다. 행렬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근데 합집합은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모양상 뒤에 있으니까 그냥 뒤로 그냥 슬쩍 뺐어요. 그럼 남은 것 A 가운데 교집합 남은 것 A 여집합. 자 이제 계산해 하셔야 됩니다. 계산이요? 뭔 계산이요?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뭐가 되죠? 없다. 나를 뺀 나머지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없지. 서로 다른 걸 갖고 있잖아. 나 뺀 게 A를 뺀 게 여기 있고 이거 뺀 거 다시 얘가 여기 있고 그럼 둘은 당연히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공집합이에요. 그럼 식이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과 뭘 섞으면 그 뭔가가 답이죠. 그렇잖아. 컵에 담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넣어. 얘는 이걸 넣어. 그럼 이걸 넣는 게 답이지. 결론은 B 여집합이 2번의 정답이었어요. 그럼 3번 씁니다. 3번이 뭐예요? 앞에 있는 2번의 계산 결과 B 여집합 교집합 뒤에는 A 이게 A 이게 무슨 관계인지 물어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관계예요? 라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교집합은 교환이 성립하죠?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A가 앞으로 가고 교집합한 다음에 B 여집합이 뒤로 가요. 이렇게. 의심스럽네? 교집합의 여집합. 이거 뭘로 바뀌죠? 차집합으로. 그렇지. A 빼기 B. 봐. A에서 B를 뺐는데 A가 남아. 무슨 관계일까 이게? A에서 B를 뺐는데 A가 남아. 선생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좀 그림을 몇 개 그려봤어요. 보통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는 꼭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A, B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A 그 안에 B가 있거나. 한번 해봤어요? A에서 B를 뺍니다. 잘 봐. B를 빼는 거다. B를 뺍니다. 뭐가 남아? 아무것도 안 남는데? A가 남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럼 아까 그 관계는 아니겠지. 그럼 이번에는 A를 색칠한 다음에 이렇게 A를 색칠하다 더 칩시다. A를 색칠해요. 거기서 B를 뺍니다. B를 빼라는 얘기는 여기 동그라미 안을 빼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뭐가 남니? 여기 도는 모양이 남잖아. 이게 A야? 아니, B가 빠졌잖아. 이걸 전부 다 A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니네? 그럼 A가 B에 포함되거나 B가 A에 포함되는 관계는 아니란 얘기야.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집합의 관계죠? A와 B는 무슨 집합이에요? 세 글자. 초성 힌트. 서로서. A와 B가 교집합이 없는 거야. 그럼 A의 원소에서 B를 빼. 뭐가 남아요? A가 남아. A와 B가 겹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빼놔야 그대로 A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통 우리는 서로서라 부르고, 서로서는 정의가 이거였죠.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이게 서로서의 정의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걸 이제 빨리 알아채야 돼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얘가 이거라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 B-A는 B겠죠. B에서 A를 빼봐야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B가 그대로 남는 거야. 그럼 이렇게 A-B가 A나 B-B가 B나 이 관계는 결론은 이걸 말하는구나. 둘은 교집합이 없는 서로서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의, 이게 약간 식 변형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은 서로서 집합, 두 개 서로서니까 이런 관계였다는 얘기죠. A, B 따로따로. A와 B를 합집합하면 A니? 아닌데? 그렇지? B가 공집합이면 모르지만 B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A와 B를 섞으면 두 동그라미지 한 동그라미가 답이 아닐 거 아니야. 니은 A 교집합, B는 공집합. 네, 이게 정답이죠. A는 B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얘는 포함한 게 없는 거죠. 네,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항상 옳은 것, 항상이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늘 어떤 경우도 늘 이게 성립하는 답. 얘는 건들 게 있을까요? 이거 뭘 건드려야 되니? A 합집합 B를 뭘 바꿔? 바꿀 것도 없잖아. 기껏해야 앞뒤 순서 바꾸는 게 다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게 의미가 없을 테고. 그럼 얘는 건들지 마. 빼기는 지금 건들까? 그걸 판단해야 돼요. 빼기를 지금 놔둘까? 아니면 건들까? 건든다면 뒤 거부터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건들까? 아니면 앞에 거부터 건들까? 라는 건데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게 보통 우선이에요.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만약에 굳이 먼저 손대라면 차집합을 이렇게 바꾸는 게 이거보다는 좀 우선입니다. 이건 절대적이지 않지만 보통 그래요. 차집합은 연산이 잘 안 되기 때문이야. 그림상 빼는 건 쉬운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집합에 계산할 때 차집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차집합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좀 우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1번이야. 이 차집합을 처리한다. 1번. 그럼 뒤쪽에 보면 여집합이 붙을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집합을 다시 한번 듬으로 안 써서 정리해준다. 이 정도? 마지막 이렇게 전체 한번 처리해보자. 자, 그럼 1번부터 1번. 1번 어떻게 하라는 게냐면 일단 앞에 건 건들지 마시고 뒤 것도 건들지 마시고 가운데 있는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라 이런 거죠. 그럼 두 번째 앞에 건 건들지 마. 앞에 건 할 게 없어 지금. 뒤 거 여집합 이렇게 내려오면서 듬으로 가는 쓰자. 그럼 앞에 있는 교집합은 아직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는 여집합만 내려주는 거니까 A 여집합의 여집합 A 교집합은 반대로 뒤집어지고 B의 여집합 이렇게. 자 3번 남은 건 앞에 것과 잘 묶어보자. 규칙을 봐야 돼요. A합 이거 왜 똑같지? 아 분배됐구나. A합이 분배되려면 가로 필요하고 누구한테? B한테. 누구한테? B 여집합한테. 가운데 뭘로 묶어요? 교집합. 여기 있잖아. 이거. 그 다음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A합 B 얘랑 답이 똑같으려면 뒤에 보세요.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럼 선생님 얘가 A합 얘 B 그럼 얘가 B가 돼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풀어야 돼. 이거 억지로 B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있는 대로가 뭐죠? 그러면 B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면 누구니? 공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있는 대로 계산하는 거지. 괜히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A 합집합 공집합이면 누구죠? A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가 이걸 섞으면 A가 답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A와 A 합집합 B가 같다라는 이 결과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럼 A와 A 합집합 B가 A가 되려면 이건 분명히 A가 B에 포함되거나 B에 A 포함되거나 둘 중 하나 포함되는 관계일 때 보통 이렇죠. 그럼 헷갈리면 두 개 다 그려.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A를 먼저 크게 그려보고 그 다음 B를 크게 그려보고 그럼 이 조건에 맞는 거 따져보면 되잖아. A를 칠하고 B를 칠했더니 둘을 섞은 게 A야? 이건 B잖아. 그럼 이 그림이 아니면 이 그림이겠지 뭐. A 칠하고 B 칠해서 다 합집합해보니까 답은 A구나. 맞네. A구나. 그럼 이 관계란 뜻은 B가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입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찾아보세요. B가 A에 포함된다. 없네? 없으면 이 관계를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랑 똑같은 이런 포함 관계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답에 맞는 답을 골라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답이 아닐 테고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B가 A에 포함되는 거지 A가 B에 포함되는 케이스는 아닌 거니까. 그렇다고 A가 왜 같다고 보기도 어렵죠?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3번 A 교집합 B는 A야? 아니잖아. A 교집합 B는 이게 A가 아니고 B가 더 작잖아요. 겹치는 건 B겠죠. A 빼기 B는 공집합인가요? A 칠한 다음에 B 지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 여기 남아. 바탕화면에 도너츠 모양이 남아요.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B-A B를 친 다음에 A를 지워봐. 이게 답이네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렇지? B 칠한 다음에 A를 싹 지워.
그럼 B의 원소가 싹 다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5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했을 때 1번 이거는 앞에 게 먼저 우선인 게 아니고 뒷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이쪽이 먼저 우선. 이게 1번. 그럼 1번 이게 무슨 말이야? 15의 배수라는 뜻이죠. 위에 있는 조건 다 움직여보면 그럼 A20은 20의 배수? 그런 말이고 그럼 요거 두 개 모아서 A15 교집합 A20 교집합이면 공통이잖아요. 그럼 15의 배수 그리고 동시에 20의 배수 이걸 줄이면 뭐야? 15와 20의 무슨 배수? 공배수네요. 공배수. 둘의 공통적인 배수 공배수. 15와 20의 공배수? 공배수 중일대면 뭐다? 공배수 구하려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한다. 둘의 최소 공배수는 60이다. 따라서 60의 배수를 쓰면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표기법상 60의 배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앞에 건 모읍니다. 따라서 1번은 n의 배수가 60의 배수에 포함되기 위한 가장 작은 n 값이 뭡니까? 라는 건데 여기서 빨리 판단해야 될 게 n 값이 6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같은 거야. n이 만약 60이야. 60의 배수는 60의 배수에 포함돼? 포함되잖아. 이게 답이 돼. 그치? 그럼 이번에는 n이 60보다 작다고 치자. 예를 들어 60이 어차피 짝수니까 여기다 2 집어넣었다고 쳐봐. 2의 배수가 60배수에 포함돼요? 아닌데? 반대 아니야? 60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잖아. 2의 배수는 짝수니까. 그럼 이건 안 되네? 이건 안 되는데. 그럼 이건 돼? 60보다 큰 숫자. 다 되는 건 아니지. 다 되는 건 안 되고 이 n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60이 가장 작고 아니면 120이 오거나 240이 오거나 360이 오거나 이런 숫자가 와야 되죠. 어떤 숫자죠? 60의 배수가 와야 돼요. 여기 60의 배수가 오면 60의 배수가 60의 배수에 포함되고 120의 배수는 당연히 60의 배수에 포함되겠죠. 240 배수, 240, 480, 720 이건 다 60배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되니까 이렇게 배수가 포함이 되는 부분 집합일 때는 이 n값은 뒤에 있는 숫자 60의 배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장 작은 숫자는 60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뭐 공식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배수 A15, 15의 배수, A20, 20의 배수, 교집합, 공통된 배수, 공배수. 중1 때 배웠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쓴다. 그럼 뒤쪽에 정리한 게 60배수, A60인데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60배수에 포함되게 만들려면 이 n값은 60보다 같아도 되지만 작으면 안 되고 60보다 큰 숫자 중에도 60의 배수만 성립하더라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작은 배수는 60이겠죠. 자, 2번 문제. 얘도 아무래도 이거를 먼저 처리하려고 했어. 근데 잘 봐. A8이 누굴까? 한번 직접 써볼게, 얘는. A8이 누구예요? 8, 16, 24, 뭐 이따위 것들이죠? A12는 12, 24, 36, 뭐 이렇게 가겠네요. 그럼 A8, 8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이번에는 교집합이 아니고 합집합인데? 그럼 두 개 먼저 섞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크기 순으로 쓰다 보면 8, 12, 16, 24, 그 다음은 32, 36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게 뭐니?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규칙상 이걸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 얘를? 이건 도대체 뭐야? 짝수도 아니고, 짝수이긴 한데, 순전히 다 짝수, 그러니까 순전히 짝수를 다 쓴 것도 아니고, 4의 배수라고 4의 배수를 쓰긴 썼는데 4의 배수에 빠진 것도 있고, 그럼 8의 배수로 보기에는 8의 배수 아닌 것도 있고, 12의 배수로 보기에는 또 12의 배수가 아닌 것도 있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 배수와 배수를 합집합하면 별로 규칙이 안 만들어져요. 결론이 뭐죠? 얘네들은 재미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묶어봐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럼 얘네들 규칙이 별 재미없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니? 바깥에는 교집합을 분배하겠지. 이런 거랑 비슷하다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건 별 규칙이 있어? x 플러스 y 덧셈할 수 있나? 별 재미없잖아. 이게 뭐 계산이 안 되잖아. 근데 앞에 2 곱하기 있네? 그때는 어떻게 하니? 이게 덧셈이 안 되니까 분배하잖아. 비슷한 거예요. 이거 별 재미가 없는 거야. 뭐야 이거 별 재미없네? 그러면 그 다음 규칙인 A16의 그러니까 16의 배수를 여기 한번 분배해요. 그러면 A16 교집합 A16 교집합이 어디 가서 붙는 거니? A8에 가서 한 붙고 A10에 가서 붙고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을 가운데 합집합하는 거야. 아까 했던 거네 이거는. 이제 교집합이 되면 공배수가 성립하잖아. 16과 8의 공배수. 그럼 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8과 16의 최소 공배수 얼마죠? 16이에요. 그럼 이 답은 16의 배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합집합. 얘는 16배수와 12배수의 공배수. 그럼 12와 16의 최소 공배수? 얼마니? 48. 48의 배수니까 A48. 둘의 합집합이야. 근데 A16을 써보면 16 있고, 그 다음은 30이 있고, 그 다음 48이 있고, 그 다음 뭐 64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A48은 48이 있고, 그 다음 72가 있는데, 이 다음이 누구니? 이 다음이 72거든? 하다 보니까, 48의 배수가 다 어디 안에 들어있죠? 16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 있네? 그럼 이런 관계 아니야? A16이 더 크고, 그 안에 48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관계죠. 그럼 둘의 합집합, 48의 배수와 16의 배수를 다 섞으면 누가 답이야? 16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n값은 16이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배수집합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교집합 묻는 게 좋아요. 합집합은 별 재미없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차집합,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초반에 있는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이런 거거든. 우리 반에 반 학생 전체를 그냥 U라고 합시다. 거기에 개수 이런 편이죠.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저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우리 반에 30명 있어. 근데 물어봐. 야, 니네 수학 좋아하는 애 몇 명이니? 라고 물었더니 20명이래. 그 다음에 영어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니? 그랬더니 15명이래. 대신에 두 개 중에 하나는 최소한 손을 들어야 돼. 안 드는 건 없어. 그럼 이렇게 놓고 따지면 인원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전체는 30명인데 수학 좋아하는 사람, 영어 좋아하는 사람 합쳤더니 35명인데? 이 5명 뭐야? 유령이야?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저 수학도 좋아하는데 손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나 영어도 좋아하거든? 이런 케이스라는 얘기죠. 여기 수학 좋아하는 사람 20명. 그 다음에 여기 영어 좋아하는 사람 15명. 근데 그 중에 5명이 둘 다 손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여기는 누구냐면 수학만 좋아하는 사람 15명. 15명 중에 수학, 영어 같이 좋아하는 사람 빼고 영어만 좋아하는 사람 10명. 이렇게 합치면 30명이에요.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A 합집합 B, 수학 또는 영어 어쨌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좋아하는 학생들을 다 섞으면 몇 명인가요? 라는 뜻은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몇 명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수학 또는 영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손들어야 돼. 손들어와. 그랬더니 일단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들 테고 그 다음에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서 그 인원 합쳤더니 야 겹치죠. 그죠? 교집합 원소 두 번 수학 좋아하는 사람 섞을 때 벌써 5명을 셌잖아. 근데 영어 할 때 또 이 5명을 또 세기 때문에 이 인원을 한 번은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A 교집합 B 둘 다 좋아하는 사람 한 번 빼내라. 이게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A, B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 뺀다. 근데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뭐라고 되냐면 집합이 3개일 때입니다. 집합 A가 여기 있고 집합 B가 여기 있고 집합 C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잘 봐. A를 칠할게요. A B를 칠합니다. B C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A 합집합, B 합집합, C 세 집합을 이번엔 과목이 3개야. 국어, 영어,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국어 좋아하는 사람이 손들겠죠. 그리고 영어 좋아하는 사람이 손들었을 겁니다. 그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손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겹치는 인원이 있죠. 어디가 겹치는지 봐야 돼요. 여기는 몇 번 겹치니? 2번 겹치지. 한 번은 빼줘야 돼. 여기도 2번 겹치죠. 한 번은 빼줘야 돼요. 여기는 2번 겹쳐요. 한 번 빼줘야 돼요. 근데 가운데 있는 얘는 몇 번 겹쳐? 3번 겹쳐. 그럼 얘는 2번을 빼야 돼. 3번이니까 인원수를 한 번씩만 세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벌써 3번 셌기 때문에 한 번만 세게 하려면 2번을 빼내야 돼. 자, 이제 잘 봐. 야, A 손들었어. B 손들었어. C 손들었더니 이런 일이 발생해. 근데 빼내야 돼. 여기가 2번 손든 애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을 빼내. A와 B가 겹치는 이 부분, 요 부분을 한 번 빼. 한 번 빼다 보면 이게 글씨가 잘 보려나 모르겠다. 얘는 원래 지금 2번 색칠돼 있지. 2번 색칠돼 있는데 A 교집합 B면 여기잖아, 여기. A와 B가 겹치는 부분. 여기서 A 교집합 B를 뺐더니 얘가 2번 색칠된 데서 한 번이 빠져나오고 얘는 3번 색칠된 데서 한 번이 빠져나왔지. 맞아요? 그 다음 또 빼. 이번에 A와 B가 겹치는 게 아니고 B와 C가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 그럼 어디가 다시 빠져나가냐면 여기가 또 다시 빠져나가요. 여기가. 그럼 여기는 2번 색칠돼 있었는데 한 번을 빼. 근데 여기는 3번 색칠된 데서 아까 한 번 뺐는데 여기서 또 빼기 때문에 한 번 더 빼. 마지막 A와 B 겹치는 부분, B와 C 겹치는 부분, 그럼 뭐가 남았죠? C와 A가 겹치는 부분이 남겠지. 그게 어디예요? 여기에요. C와 A가 겹치는 부분. 그럼 여기는 2번 색칠됐는데 C 교집합 A를 빼내다 보면 이게 한 번 빠질 거라고. 근데 문제는 가운데 부분이에요. C 교집합 A를 빼다 보면 여기 한 번 더 빠지잖아. 그럼 3번에서 한 번 빼고 한 번 빼고 한 번 빼면 여기는 0번이지. 0번이라는 얘기는 색칠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뜻이야. 안 샜다는 얘기야, 가운데를.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빼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가운데가 3번 다 뺄셈됨에 따라 얘는 이 가운데 부분은 한 번은 더 해야 돼요. 근데 저 가운데를 어떻게 써? 저 가운데라는 표현이 셋 다 겹치는 거예요. 셋 다. A, 교, B, 교, C, A, B, C가 모두 겹치는 부분을 한 번은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원을 셀 때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 동그라미, 그러니까 국어를 좋아하거나 영어를 좋아하거나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세고 싶은 거예요. 세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한 번씩만 지금 손을 들었거든요. 국어만 좋아하는 사람, 영어만 좋아하는 사람, 수학만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씩 손 들어서 별 문제 없어. 근데 여기 가운데 겹치고 있는 애들이 2번, 3번씩 손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국어, 영어를 같이 좋아하는 애들 한번 빼내고 영어, 수학을 같이 좋아하는 애들 한번 빼내고 수학, 국어를 좋아하는 애들 빼낸 거야. 빼내다 보니까 여기 2번 중에 한 번 빠져나오고 2번 중에 한 번 빠져나오고 2번 중에 한 번 빠져나오면 별 문제 없는데 가운데가 여기 할 때 빼게 되고 여기 할 때 빼게 되고 여기 할 때 빼게 되면서 3번 뺄 셈이 돼요. 색칠이 3번 얘네는 3번 손든 애들이야. 국어, 영어, 수학 3번 손든 애들인데 이거 뺄 때 한 번 빠져나오고 이거 뺄 때 빠져나오고 이거 뺄 때 빠져나가다 보니까 3번 손든 애들이 횟수가 3번이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인원은 안 세고 있는 결과가 된 거죠. 여기까지 계산하다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안 세는 결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얘를 세줘야 되다 보니까 가운데 다 겹치는 부분의 교집합, 셋 다 겹치는 교집합은 한 번은 그 인원은 한 번은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여집합은 뭘 뺀 집합이라며. 그래서 여집합 처리하려면 당연히 전체 집합 필요해요. 그러니까 AB 합집합, 교집합 할 때는 AB만 써도 되는데 여집합 말하면 무조건 이렇게 전체를 써줘야 돼요.
여기 이제 A가 있을 테고, 그럼 이 바깥에 A의 여집합이겠죠. 근데 내가 만약 A 여집합의 인원만 알고 싶어. 그럼 뭐 어렵지 않아요. A 여집합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체 집합에서 전체에서 A의 인원을 빼시면 돼요. 여기만 빼면 A 여집합이 될 테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차집합이요. 차집합은 이런 느낌이라고 했죠. A, B 여기가 누구니? 순수한 A A 차집합 B 여기 누구예요? 순수한 B A랑 겹치지 않는 순수한 B B-A 약간 느낌상 여기는 사람 혈액형으로 본다. 굳이 혈액형으로 본다면 얘는 A형 얘는 B형 여기는 AB형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A만 A 빼기 B B만 B 빼기 A 가운데는 A 교집합 B 이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A 교집합 B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인원수만 세고 싶어. 그럼 여기 있는 인원수를 세려면 표기는 이렇다는 얘기죠. 인원수를 세겠다. A 빼기 B의 인원을.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많이 푼다는 얘기죠. A 빼기 B의 인원이니까 그냥 A의 인원에다가 B의 인원 빼면 되지 않나? 이러면 틀려요. 차집합도 집합이야. 그치? 차집합도 집합이잖아. 집합은 원소가 제일 적을 때가 몇 개예요? 0개야.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면 1개, 2개, 3개. 이게 자연수로 하지. 0, 1, 2, 3, 4 개수 이렇게 센다고. 그럼 개수에 의미 있니? 마이너스 1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개수에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 그럼 차집합도 집합인데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 잘못하면 A집합이 10명이고 B집합이 20명이야. 그럼 빼면 마이너스 10명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집합의 정확한 의미는 A에서 B를 다 빼는 게 아니고 B와 실제로는 B를 빼는 게 아니야. B에서 겹치는 부분, A와 B와 겹치는 부분을 빼내는 거지 얘는 A와는 아무 관계없는 애들이에요. 얘를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차집합, 여기 인원을 구하고 싶으면 A의 인원에서 가운데 있는 교집합 인원만 빼내라. 그러면 딱 여기만 남는다. 혹은 A 합집합비를 다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를 다 계산해요. 여기 동그라미 다. A 합집합비를 다 계산한 다음에 뭐를 빼내는 거죠? 이번에는 B를 빼면 돼요. 색칠을 다 한 다음에 B를 싹 빼면 여기 A 빼기 B만 남다는 얘기죠. 이렇게 뺀다. 그래서 빼는 방식은 두 개가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해볼게요. 필수 이제 10번 문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죠. 저런 상태에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웬만하면 그림 그려. 너무 이렇게 고집 피우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제일 유리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웬만하면 전체가 80명 왼쪽 동그라미에 A를 쓰고 A에는 52명 이렇게 오른쪽 동그라미에 B를 쓰고 B는 몰라요. 지금 몇 명인지를. B를 구하는 거니까. 교집합이 몇 명이죠? 20명. 여기 가운데 20명 있다는 얘기야. 그럼 A만은 몇 명이에요? 32명이겠지. 52에서 20 빼면 32. 이 문제 풀려면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무슨 법칙? 그렇지.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인원수를 셉니다. 여기 드모르간 법칙. 왜 이렇게 여집합 많지? 한꺼번에 올리자. 여집합을. 그럼 가운데 교집합은 합집합. 이렇게. 여기에 인원수를 구했더니 13명이에요. A 합집합 B는 동그라미잖아. 양쪽 동그라미? 양쪽 동그라미의 여집합이면 어디니? 이 바탕화면이야. 바탕화면. 우리 집은 방이 4개라고 그랬죠? 왼쪽 방, 가운데 방, 오른쪽 방. 이건 방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바깥의 방, 마당, 바탕화면, 아니면 거실 뭐 이런 거 보시든지. 이해하기 편화적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안 들어가는
이쪽 왼쪽 동그라미, 오른쪽 동그라미 안에 안 들어가는 애들이 13명 있으니까 여기가 13명이라는 뜻이에요. 봐, 그럼 전체에서 동그라미 안에 안 들어가는 애들이 13명이야. 그럼 이 동그라미 안에는 몇 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67명 있어야 돼. 근데 이 67명은 왼쪽 방, 가운데 방, 오른쪽 방을 합쳐서 67명이 된 거라고. 근데 왼쪽에 32명 있고 가운데 20명 있어요. 그럼 여기 몇 명 있어야 되냐 묻는 거잖아. 이거 합치면 52 넘기면 22. 여기 몇 명 있어야 돼요? 22명 있어야 된다 뜻이. 아니, 잘못 썼잖아. 네, 여기 얼마예요? 52. 67에서 51을 빼면 15. 여기 15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B는 15명이야? B는 이쪽 오른쪽 동그라미 전체를 말하죠. 그래서 B의 인원은 20 더하기 15. 35명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히 그림이 쉬워요. 괜히 막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쉽다. 바로 할 수 있을까? 자, 이번에는 집합이 2개가 아니고 3개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죠. 근데 여기가 중요한 단어예요. 보통 세 집합을 쓸 때 셋 다 겹치게 그리도록 무슨 뭐 올림픽 깃발 그리듯이 이렇게 적당히 겹치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네? 그럼 A와 C는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라는 얘기죠. A 따로 C 따로 이렇게 겹치는 게 없어요. 근데 A와 B, B와 C에 대한 관계가 따로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꼭 겹친단 말은 없지만 보통은 저렇게 딱 구분해서 A와 C가 붙지 않습니다. 서로 섭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라는 전제가 없으면 적당히 겹치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된다는 뜻이죠. 자, 세 개의 합집합을 구할 때는 공식이 일단 셋 다 더하는 거라고 했죠. A 따로 더하고 B 더하고 C 더한 다음에 2개씩 겹치는 걸 빼냅니다. A 교집합 B 빼내고 B 교집합 C 빼내고 C 교집합 A 빼내고. 근데 가운데 셋 다 겹치는 부분은 한 번만 더 셈해주고. 이렇게 썼는데 쓰다 보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여기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0개라는 얘기죠. 공집합이니까. 그럼 A 교집합 C 여기에요. 개수가 0개야. 0개를 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지워지겠네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계산상 의미 없으니까. 그럼 2개가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는 셋 다 겹치는 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0개예요. A, C가 안 만나니까 A, B, C가 다 만나는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만 남네요. 아, 여기만 계산하면 돼. 이렇게 썼어. A가 11개 플러스 B가 10개 C가 8개 빼기 교집합 A 교집합 B. 뭐야? A 교집합 B가 필요한데 문제는 A 합집합 B가 나와 있네? 그래서 이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A 합집합 B를 통해서 다시 A 교집합 B를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일단 A 셋이고 B 셋인 다음에 뭘 빼내죠? 둘이 겹치는 거 한번 빼내야 되죠. 여기서 숫자 채워넣는 겁니다. A 합집합 B가 16명, A는 11명, B는 10명. 몇 명 빼야 돼? 5명 빼야 되잖아요? 21명에서 5 빼야 16이 되는 거죠? 여기 5명이에요. 아, 여기가 이 자리가 5명. 빼기 비교집합 C. 이것도 그렇잖아요. 교집합이 안 나오고 합집합이 나와 있네요. 그럼 비슷한 패턴이니까 비합집합 C가 13명. B 인원수 3주고 C 인원수 3준 다음에 B와 C가 모두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준다. 18명. 여기도 5명이죠? 5명. 그럼 10 없어지고, 네, 19. 네, 10-3번 문제는 19예요. 아셨죠? 집에 가서 여러분 직접 푸셔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활용 문제죠.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배웠던 집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학생이 40명이 어느 반에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채점을 했더니 결국 수학을 맞힌 사람이 22명, 과학 맞힌 사람이 18명, 수학, 과학 모두 틀린 학생이 10명. 이때 수학만 맞춘 학생. 이게 문장을 해석할 때 또는 뭐뭐이거나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또는 영어, 수학이거나 영어, 적어도 영어, 수학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합집합이에요. 그 다음은 그리고 뭐뭐이고는 당연한 표현이니까 뭐뭐이고 동시에 모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교집합입니다. 문장을 해석하려면 그렇게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뭐뭐만, 이 뭐뭐만이 뭐니? 이게 차집합이야. 수학만 A 빼기 B, 뭐 영어만 B 빼기 이렇게 차집합이 보통 만의 표현이에요. 아셨죠? 그 뭐뭐가 아닌, 이런 뭐가 아닌 뭐 부정하는 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여집합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저런 문장을 이해했으니까. 전체 집합? 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전체의 인원수. 여기가 40명. 수학 푼 사람을 그냥 집합 A라고 합시다. 순서대로. A. 몇 명? 22명. 과학 푼 사람은 집합 B라고 할게요. 18명. 이거 중요해.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수학, 과학 모두 틀린 사람. 이거 어떻게, 이걸 집합 표현하면 어떻게 써야 되니? 수학, 과학을 모두 틀린 사람. 수학, 과학을 모두 틀린 사람. B랑 B도 아니고 응? B도 아니고 정확히 뭐라고요? A랑 B 합집합에 A랑 B의 합집합에 여집합? 맞아요? 맞는데 해석은 순서대로 보면 이게 먼저입니다. 수학을 맞춘 사람이 A죠. 근데 모두 틀렸다는 얘기는 수학을 못 맞췄다는 얘기야. 수학을 맞춘 사람이 A면 수학을 못 맞춘 사람은 A 여집합이에요. 과학도 못 맞췄죠? B의 여집합이에요. 모두 틀렸네? 교집합이에요. 드물어간 법칙.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런 뜻이에요. 물론 문장을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렇게 수학, 과학을 모두 틀렸다는 얘기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도 못 맞췄다는 뜻이고 둘 중에 하나 수학 또는 과학 이거 A 합집합이잖아. 근데 그게 여집합인 거죠.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를 최소한 맞춘 사람이 아닌 거니까. 아까처럼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직접 해석해도 괜찮고. 저걸 쓰시면 돼요 이제. 인원수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인원이 10명.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림이 제일 좋다고 그랬어. 관계 아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세요. 전체는 몇 명? 40명. 왼쪽에 수학 좋아하는 사람 22명. 오른쪽에 과학 좋아하는 사람 18명. 아니, 맞춘 사람. 그 다음에 다 틀린 사람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 이 동그라미 못 들어가는 애들 10명.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전체가 40명인데 바깥에 10명 있어. 그럼 이 동그라미 합쳐서 몇 명 돼야 돼요? 30명 돼야 되잖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요즘 여기 몇 명인지 모르지. 근데 얘네 둘이 합쳐서 22명, 18명 합쳐서 30명이 돼야 되는데 근데 말이 안 되잖아. 둘이 합치면 이게 합치면 40명이거든? 몇 명 빼야 되죠? 10명 빼야 돼요. 여기는 A, 여기는 B. 그럼 얘는 뭐니? 교집합. 아까 말한 겹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몇 명 남아요? 12명. 여기는.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 수학만 맞춘 사람. 여기는 과학만 맞춘 사람. 얘네는 둘 다 맞춘 사람. 얘네가 아무도 못 맞춘 사람. 문제는 수학만 몇 명이에요? 12명. 이 문제 정답은 12가 정답이다. 집에서 풀어보시고
자, 이것도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거 너무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이거 지루하고 뭔 내용인지 오히려 더 헷갈려. 그냥 빨리 설명하는 게 나아. 회원이 60명인 동호회가 있는데, 자, 설악산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60명 중에 42명이 손을 들었더래. 지리산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33명이 손 들었대요. 그래서 이 회장이 가만히 고민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설악산과 지리산을 같이 간 사람이 가장 많을 때는 몇 명이고 가장 적을 때는 몇 명인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전체 집합이 있어요. 60명이야. 여기 A가 있어. 설악산 간 사람 33명. 여기 B가 있어. 특별한 말 없으니까 적당히 겹치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설악산 간 사람 42명. 지리산이 33명. 근데 지금 이 회장은 뭘 조사하고 싶으냐면, 같이 갔다 오신 분이요 라고 손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인원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회장 혼자 고민하다 보니까 뭐 같이 갔다 온 사람한테 뭐 상품을 주거나 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많을 때, 인원이 가장 많으면 1인당 내가 얼마 쓰기로 했으니까 가장 많으면 내가 돈을 얼마 써야 되고, 가장 적을 때는 몇 명인지, 내가 좀 그럼 이 회비를 얼마나 걷어 써야 될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몇 명일지, 가장 많을 때는 몇 명이고 가장 적을 때는 몇 명인지 하다 보니까, 잘 봐라. 왼쪽 42명 있어요. 자, 왼쪽 동그라미가 커, 오른쪽 동그라미가 커. 인원수를 크기로 본다면 왼쪽이 더 크지. 그럼 봐. 왼쪽이 더 커. 오른쪽 동그라미가 B야. B와 A가 안 만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지. 그때가 최소일 거야. 그지? 근데 만나는 순간부터 이 땅을 그냥 인원수로 본다면 점점 만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집합이 최대가 되지. 그럼 가장 최대일 때는 언제일까? 완벽히 들어가면 돼. 지리산 갔다 온 사람이 전부 다 설악산 갔다 온 거예요. 그럼 이때가 교집합이 최대겠지. 이게 최대 값이에요. 최대는 다른 집합 B라고 합시다. B가 A에 완벽히 포함될 때, 이 B는 누구예요? 개수가 작은 집합이에요. 결론은 교집합의 최대는 개수 작은 게 정답이에요.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최대 값은 아주 쉽습니다. 몇 명이죠? 33명. 교집합의 최대 값은 33명이 됩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교집합의 최소 값이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 전체가 있고, 여기 A가 있었어. 42명. 여기다 B를 그려. 이때가 최대라며. 그럼 반대로 교집합이 가장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예 떨어져 나오면 되지.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말이 안 돼. 여기 42명. 얘 몇 명? 32명. 겹치는 인원이 없어. 그럼 각자 다 세야 된다는 얘기잖아. 다 세면 몇 명이에요? 75명. 근데 우리 회원은 60명밖에 안 돼. 어쩔 수 없이 최소한 겹치게 만들려면, 이걸 최소한 겹치게 만든다는 뜻은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이 동그라미 안에 회원이 모두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왜 그래? 봐봐. 교집합이 33이야? 교집합이 33이야? 이렇게 42. 여기 33. 그럼 이 바깥에 있는 사람 뭐예요? 산악회 회원 중에 이 바깥에 있는 사람 누구니? 설악산, 지리산 아무 데도 안 가본 사람이야. 이 사람 몇 명? 이 상황이라면 18명이야. 근데 봐라. 교집합이 여기 있는 이 B가 바깥으로 밀려나는 순간부터는 여기는 인원이 줄겠지. 천천히 줄 거 아니야.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 인원이 줄어들 거라고. 왜냐면 60명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니까. 바깥으로 나오면서 가운데 교집합 인원이 생김에 따라 이 인원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럼 얘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뜻은 교집합이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가장 작아질 때는 얘가 0일 때예요.
바깥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럼 이 동그라미가 결론은 60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합집합이 경우는 전체랑 같아지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언제? A 합집합 B랑 전체 집합하고 같을 때. 이때가 교집합의 최소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몇 명? 42명. 여기 몇 명? 33명. A 세고 B 센 다음에 둘을 더하고 교집합 인원을 빼지. 그럼 정확히 60명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더한다면 60 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몇 명이 교집합이 최소죠? 몇 명? 15명. 됐지? 개념 설명 끝났어요. 이제 이거는 외워야 돼. 학교 시험에 가끔 나와, 이게. 이거보다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이게 기본 베이스니까 이거 외워야 돼. 이런 거 보면서 고민하는 거는 시간 낭비,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고민해야 돼. 내 말을 잘못했다. 집에 가서 연습 문제 풀 때는 고민하세요.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면서 아까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자꾸 익혀야 돼. 머릿속에 이제 박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장 가면 이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집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인원수 작은 집합이 정답이에요. 얘가 답이야. 두 개 중에 인원수 작은 집합, 33. 이게 답이 나와야 돼. 교집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A 인원 세고 B 인원 센 다음에 뭐를 빼내면? 전체 인원 빼내면 그게 교집합의 최소라고. 공식화가 돼 있어야 돼요. A 더하고 B 더한 다음에 전체를 빼. 그럼 나머지 15명이 여기서는 교집합이 가장 적게 겹쳤을 때. 아셨죠? 이 공식화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집합은 끝났고요. 네. 명제 앞에 조금 설명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초반부로 쉬워서 그래. 자, 명제는요. 집합과 명제는 수학의 단적인 예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원들입니다. 집합은 수학의 표현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조건제시법처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이 집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명제는 수학은 굉장히 논리를 배우는 파트잖아요. 참거지를 판단할 때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은 보통 논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명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명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보통 우리는 명제라 불러요. 이렇게 해서 감자는 맛있다. 이게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니? 누구는 맛있지만 누구는 아닐 거 아니야. 감자 싫어하는 애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맛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2는 4의 약수이다. 저 맞는 말이잖아. 명제가 되는 거예요. 0은 자유수이다. 틀렸지. 대부분 다 틀렸으면 명제가 아니라고 그래. 아니야. 내 입에서 맞다 틀리다란 말을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다 명제예요. 다만 위에 있는 거는 참인 명제, 아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는 4이다. 명제입니까? 물어보면 명제가 맞아. 네 입에서 이거 다 틀렸는데? 맞다 틀려도 구분했잖아. 그럼 명제가 되는 거예요. 맞다 틀려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구분만 되면 명제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어. 이 당장은 지금 참 거짓 구분이 안 돼.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조건이라고 불러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x 플러스 3은 4. 이게 x에다 1 집어넣으면 참이 되죠. 근데 x에다 1이 아닌 값을 집어넣으면 거짓이 돼요. 지금처럼 어떤 수학적 식이 나왔는데 저 변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네?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명제는 참 거짓 구분돼야 돼. 이건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야, 왜 해담이가 대답 잘못했더니 왜 다들 째려봐? 뭐 대답 틀리면 안 돼? 니는 다 맞춰? 아니 뭐 답을 잘못 말했으면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 그게 나아. 답이 틀려도 선생님 물어봤을 때 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입 다물고 대답도 안 하는 놈들이 왜 틀렸다고 쳐다봐. 해담아 잘했어. 틀려도 괜찮아. 물론 맞추면 좋은데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은 자신 있게 연습하시고. 자, 전체 집합 이후에 전체 원소 중에서 조건이 참여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 말한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x는 4의 약수. 이게 조건이죠.
x에 뭐가 들어가면? 1, 2, 4가 들어가면 답이 맞는 말이야. 근데 1, 2, 4가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면 거짓이지. 근데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원소를 집합 안에 때려 집어넣어요. 1, 2, 4. 얘를 뭐라 부르냐면 위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뭐 새로운 단어라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로 만들어져 있는 집합, 걔를 새로운 용어인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게 정의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진리집합. 그래서 보통 집합과 그래서 명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이제부터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명제 조건을 쓸 때는 보통 P, Q, R 이게 소문자 형태로 써요. 근데 얘를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집합을 만들다 보면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쓰잖아요.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 조건 R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R. 이런 식으로 명제는 소문자, 집합은 대문자. 하지만 둘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밑에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앞에 여러분이 방정식 배울 때 부정방정식 배운 거 있죠. 이때 부정방정식 할 때 부정과 지금 말하고 있는 명제 부정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뭐니? 정할 수 없다는 뜻이야. 답이 한두 개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가 너무 많은 방정식, 부정방정식. 여기는 부정은 그냥 틀렸다는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부정이에요. 틀렸다! 할 때 부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명제 부정은 그 말이 틀렸다를 말하고 싶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P가 아니다를 보통 P의 부정이라 말하며 우리는 지금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수학을 배우는 거니까 이거를 기호할 필요가 있고 그 기호가 이겁니다. 물결 P? 아니에요. 뭐라 했냐면 not P라고 읽어요. not P. P가 아니다. not P. 근데 기호는 저렇게 써요. 물결 P, not P. 명제 또는 조건 P와 그 부정 not P 사이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P, 조건 P이다.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라지 P, 이걸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지는 진리집합. 그럼 not P이다. P가 아니다. 얘를 집합 표현하면 P가 아닌 집합, P 여집합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럼 not P? not P는 뭐예요? P가 아닌 것은 또 아닌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집합상 not P. not P. P의 여집합. 거기 다시 여집합. P.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조건상 그렇게 표현되는 거고. 이건 너무 밑에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명제 P가 참이야. 명제 P가 참이야. 예를 들어, 참인 명제. 동환이는 잘생겼다. 이런 참인 명제가 있어요. 그럼 그걸 부정해봐. 동환이는 잘생기지 않았다. 가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당연히 거짓이 되는 겁니다. 동환이는 잘생기지 않았다. 거짓이잖아. 잘생겼잖아. 현민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동환이 잘생겼다니까 기분 나쁜 것 같던데? 기분 나빠? 자, 당연한 얘기인데, 명제가 참이야. 걔를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 반대로 그러니까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 되는 거겠죠. 원래는 참 거짓은 서로 흑백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밑에 보면, 여기 좀 이따 이제 배울 텐데, 이건 좀 이따 합시다. 크다 부정, 작다 부정, 그 이거의 부정, 다 부정은 또 따로따로 배겨 될 테니까,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올게요. 자, 이게 좀 중요한 파트인데, 여기 말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여기도 별표 하나 써놓읍시다. 기억을 해야 되는 파트니까, 별표. 조건 P 또는 Q와 P 그리고 Q인데, 처음부터. P, 조건이 이건 아직 명제입니다. 집합화한 게 아니고 명제에서. P 또는 조건 Q. 예를 들어 2의 약수 또는 4의 약수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이 표현되어 있는데 명제를 집합화합니다.
얘를 집합하게 되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 문장 또는을 집합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죠? 합집합이라고 했잖아요.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그렇기 때문에 P 그리고 Q, 그러면 P 그리고 Q, 그럼 얘는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P 교집합 Q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P 또는 Q를 이번에는 부정해 봅시다. P 또는 Q라는 문장이나 식이 있어요. 걔를 부정하겠다는 게 이 전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여기 앞에다 이렇게 물결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장을 부정합니다라는 뜻이죠. 됐니? 그럼 보자. 그러니까 P 또는 Q를 집합화하면 P 합집합 Q지. 근데 걔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집합화하면 이 전체가 아닌 것, 여집합이 되겠네요.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이거 여집합 내려오는 법칙, 드물어간 법칙.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자, 다시 얘를 뭐 하시죠? 다시 얘를 명제화합니다. 진리집합의 P의 여집합은 명제로 표현하면 납 P가 되겠죠. P가 아닌 것. 교집합은 그리고 Q의 여집합 납 P. 뭐야? 아, 이거 마치 얘도 이 낫기호가 마치 뭐 한 것처럼 보이죠? 분비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P의 납 P. 또는의 부정, 그리고인가 봐가 되는 거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인가 봐. Q를 부정하면 나 Q.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같은 패턴대로 not P 그리고 Q 쟤를 분배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not P 또는 not Q가 된다는 뜻이죠. 중간 과정은 얘를 집합화하게 되면 P 그리고 Q, P 교집합 Q. 근데 여집합 not이니까 부정, 여집합. 드물어간 내려오고 합집합 내려오고 얘를 명제화하면 P의 여집합 P가 아닌 것 not P, Q의 여집합 Q가 아닌 것 not Q, 가운데는 합집합 또는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를 서로 상호관계, 명제를 집합을 다시 명제 이렇게 바꾸는 이 상호관계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변환된다. 다시 분배되면서 각각 부정이 붙고 또는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5분 쉬었고 참거짓 판단하시오. 1번 네, 명제 맞죠? 그거 참이고 2번 명제입니까? 그럼 이거 많이 보던 거지? 2차 분식이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 x-2, x-6 사이값 2 이상 x가 6 이하. 결론이 뭐예요?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면 참이고 여기 범위 안 들어가면 거짓이네? 그럼 명제? 아니야. 명제는 참거짓 구분돼야 돼. 걔는 조건이죠. 명제가 아닙니다. 3번 4와 6의 최종배수는 24이다. 12지. 답이 틀렸지. 하지만 명제. 4번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이다. 많은다. 네, 명제. 이거 부정. 1은 홀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1의 부정은 1은 홀수이다의 부정은 짝수. 아니고 홀수도 아니고의 부정은 부정이 뭐니? 홀수. 여기 봐봐. 말이 어려워?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혜담 씨? 아까 칭찬했더니 또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게 문장이 1은 홀수도 아니다. 그리고 소수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은 홀수도 아니다. 그리고 소수도 아니다. 이거를 부정하라는 얘기야. 이 전체를 부정하시오.
그럼 1은 홀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1은 홀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홀수이다.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소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소수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으면 1은 홀수이거나 소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부정한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팔 아파서 글씨가. 네. 이거 부정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부정하시오.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 뭐니? 크거나 같다 부정은? 작다야.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고 1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크다. 이걸 이으면 돼요.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10보다 크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작작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음 주어진 명제 진리집합을 계산하시오. 원소를 뽑아내라는 얘기죠. P 전체는 1, 2, 3, 4, 5, 6이에요. 전체는 1, 2, 3, 4, 5, 6. 이 네모 안에 1, 2, 3, 4, 5, 6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P는 저기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겠지, 당연히. 그 중에서 소수이다. P는 소수이다. P에 누가 들어와요? 저 중에 소수. 2, 3, 5. 그 다음에 Q. Q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 방정식 해줘. 구해보면 2와 5. 그럼 얘네 겹치 그리잖아. 적당히. 겹치게. 누가 겹치죠? 이렇게 되면 Q가 P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Q가 P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니까 P가 크고 Q가 그 안에. 이 안에 2, 5 쓰시고 나머지 P는 2, 5 뺀 3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3, 5 빼고 남는 1, 4, 6은 1, 4, 6 이렇게 하겠죠. 그럼 납P 조건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그럼 여기 P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 1, 4, 6 P 또는 Q? P 합집합 Q 누구예요? P 그죠? 2, 3, 5 납 P P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Q 이거보다는 이 모양이 더 이쁠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간단해 보이지? Q 빼기 P Q를 색칠한 다음에 P를 지워 그럼 뭐가 남아요? 공집합 아무것도 안 남는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명제 표현. 앞으로 명제를 나타낼 때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저런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보통 뭐뭐이면 조건 P와 조건 Q를 가지고 보통 명제를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P면 Q이다. P면 Q이다. 그리고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P, 화살표 Q라고 표현하며 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이면 뒤에 있는 이면 뒤에 혹은 이드 앞에 있는 거를 결론이라고 보통 나타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하기로 한 약속인 거죠. 이런 거예요.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면 앞에 있는 얘를 앞으로는 가정이라 부르기로 약속하고 이면 뒤에 있는 얘를 결론이라 부르기로 얘기하자. 그 얘를 P라고 두고 조건 P, 얘를 조건 Q라고 둔다면 보통은 P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약속된 기호이고. 그럼 선생님, 이면 앞에 있는 거를 보통 가정이라고 쓰는 건가요? 네. 그럼 이면 뒤에 이다 앞에 있는 게 결론이 되는 겁니까?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만 문장이 딱 이렇게 너무 공식화돼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렇게 딱 표현됐나요? 아니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이 이면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 은, 는, 이, 가. 보통 주어의 표현이 많이 들어가죠. 이의 약수이면 사의 약수이다. 이의 약수는 사의 약수이다. 이렇게 은는 이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꼭 이다 앞에 있는 결론이어야 됩니까? 이다가 일반적이긴 한데 이다가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한 이런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 앞에 있는 이 뭐뭐가 네, 여기 있는 결론에 포함돼요. 결론하기 위해서, 결론하기 위한 이런 표현도 있으면 그 위에서나 위안 앞에 있는 거, 이다나 위에서 위안 앞에 있는 것도 보통 우리는 결론 처리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명제를 쓸 때는 자연스럽게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씁니다. 아셨죠? 근데 가끔 이런 말이 나와요. 사의 약수이기 위한 이의 약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일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뭐뭐 하기 위한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결론이에요. 이거는 국어적인 문장 표현으로 앞뒤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너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바꿔놓는 게 이해하기 편해요. 알고 보니 이기 위한 앞에 있는 게 결론이라면 뒤에는 이의 약수가 가정일 테니 앞으로 당겨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의 약수이면 사의 약수이다.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여기는 별표 2개. 어차피 우리가 여기 공부하는 거죠. 명제에서는 이 공부하는 겁니다.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겁니다. 참거짓. 명제의 핵심이 그거잖아. 참거짓 판단하는 거예요. 참이냐 거짓을 구분하는 게 명제인 거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 따로 필기하세요. 따라 쓰셔야 됩니다. 명제의 참거짓 판별법. 1. 직관적 이해. 2. 진리 집합의 포함관계. 이용. 3. 대우 이용. 이게 세 가지입니다. 고1 교과에서 명제 참거짓 판단하는 방식은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 만 이해합시다. 직관적 이해라는 거는 이건 내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보면 금방 알겠는 거. 보자마자 이게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아까 1 더하기 2는 4 거짓 금방 구분할 수 있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이건 1번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안 해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2번이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걸로 풉니다.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 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했던 거.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가정 결론의 순서가 잘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분됐네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앞에는 2의 약수가 가정, 뒤에는 4의 약수가 결론. 잘 구분되어 있죠? 그럼 앞쪽에 있는 얘가 가정, 조건 P, 뒤에는 얘가 결론, 조건 Q. 근데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라는 게 뭐냐면 가정인 원소, 2의 약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합시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1, 2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1, 2, 4가 들어가겠죠? 자, 이랬을 때 가정의 집합이 결론의 집합에 완벽히 포함됩니까? 물어보면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그치? 완벽히 가정의 원소 1, 2가 결론 원소 1, 2, 4에 완벽히 포함되잖아. 이랬을 때 주어진 명제는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의 결론에 완벽히 포함돼. 그러면 참이야.
근데 똑같은 문장을 반대로 써볼까요?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이건 참일까? 얘가 가정이에요. P. 얘가 결론이에요. Q. 그러니까 위에는 다른 겁니다. 위아래는 다른 거예요. 그럼 P에 1, 2, 4가 들어가고 Q에 1, 2가 들어가는데 이거 가정의 결론에 완벽히 포함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죠. 왜? 4가 Q에 그래서 4가 P에는 존재하지만 Q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P가 Q에 완벽히 포함된다고 말할 수 없는 얘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는 이 명제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는 가정이 결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유는 이해 때문이에요. 4는 가정에는 포함되지만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원소가 포함되는 거죠. 얘를 수학적으로 발레라고 불러요. 발음은 원래 반내, 보통 반내 이렇게 안 하잖아. 지금 발레 이렇게 하죠. 발레. 그럼 발레가 단 하나라도 존재해.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지 않는 얘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명제는 거짓이라 말하며 가정의 모든 원소가 결론에 모두 다 포함되면 그때는 명제를 참이라 부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건의 진리집합을 각각 가정의 진리집합, 결론의 진리집합을 각각 뽑은 다음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포함됩니다. 그러면 참,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이렇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웬만하면 다 이걸로 할 겁니다. 웬만하면. 마지막 이제 3번인데 3번은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대우는 근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죠? 뒤에 배울 거니까 어떤 경우는 이 대우를 활용해서 참, 거짓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가서 그럼 혹시 선생님 주어진 가정을 만족하는 자 여기다가 가정을 만족하는 이게 전체 집합이고 집합을 라지 P라고 했고 결론을 만족하는 집합을 라지 Q라고 불렀는데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네?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네? 그러면 참. 그죠? 근데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포함 안 돼. 그럼 거짓이라며. 그럼 완벽히 포함 안 되는 그림 보통 이런 그림이죠?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안 들어가 있는 그림. 그럼 이 그림에서 발레가 존재하는 집합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럼 도대체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이런 그림에서 발레는 도대체 어디 있는 애들이에요? P만, 그렇지, P만. 좋은 편이에요. P만. 잘 봐. 잘 봐야 돼. 좀 전에 썼던 거 여기 보세요. 이거 지울게요. 이 발레 4를 잘 보세요. 도대체 이 발레 4는 어디에 있는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P 안에 들어있는 원소 맞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어디에는 없는 원소죠? Q에는 없는 원소야. 그럼 Q에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P의 원소야. 동시에 Q의 원소는 아닌 거야.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P-Q네? 여기인 거예요. 여기 땅에 누가 들어와요? 발레가 되는 거예요. 발레.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걔가 발레를 나타내는 집합이다. 책에 있을 거야. 이거 쓰지 마. 어디 있을 거야. 여기 있잖아. 밑에 있네요. 네. 그게 발레가 놓여있는 집합이다. 자, 이제 문제를 풉시다. 자, 직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돼. 굳이 뭐 어렵게 풀 필요 없어요. 자, 1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가 0이면 x는 2인가요? 앞에 있는 게 가정이죠?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1, 2.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2밖에 없잖아요. 이게 포함됩니까? 아니네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2번. x가 0보다 커. 이건 직관적으로 하면 돼. x가 0보다 커. 양수야. y가 0보다 커. 양수야. 그럼 둘을 곱하면 양수야? 이거 뭐 당연히 직관적으로 맞는 말이죠. 둘 다 양수잖아.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 맞잖아. 3번. x가 3의 양의 배수, 그냥 3의 배수를 뜻하고 x 플러스 1은 짝수예요. 3의 배수를 뽑아봐. 뭐 있니? 3의 양의 배수 뭐가 있어요? 3, 6, 9 이거지? 이게 x잖아? x가 이거였어. 그럼 x 플러스 1은 4, 7, 10, 13 이건 짝수니? 아닌 얘가 존재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발레가 존재하면 얘는 더 이상 참이 아니다. 자, 앞에가 너무 쉬우니까 이걸로 합시다. 조건 P, 조건 Q, P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한. 자, 이게 말이 너무 길죠, 얘도? 책은 보통 이렇게 써주긴 해. 근데 얘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두 줄 보통 그어요.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말로 써주긴 하는데 이게 이런 표현도 참임 명제를 말해. 이건 참임 명제. 그럼 거짓인 명제는 어떻게 쓸까? 거짓 명제는 따로 기호를 만들까? 기호를 만들기는 약간 아깝지 않나?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원소 A가 집합 A에 포함됩니다. 그럼 한 3지창이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니? 짝대기 긋잖아? 얘도 짝대기 그으면 돼요. 참이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P면 Q이다가 참이야? 이만큼 읽으면 빠르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가 결론을 만족하는 라지 Q 안에 완벽히 포함된다. 이렇게 돼야 참이 된다. 근데 위에는 PQ를 봤더니 P를 만족하는 원소를 셀 수 있어? 이걸 집합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까 전에 집합 표현할 때 이렇게 원소 나열법을 썼었죠. 근데 x가 1보다 작은 숫자를 집합으로 원소 나열법 쓸 수 있나요? 어떻게 쓸 거야? 1보다 작은 수가 1보다 작으면 뭐 0, 마이너스 1 그거는 정수만 쓴 거고 이 밑에는 소수, 분수, 유리수, 무리수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다 써?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제시법을 쓰는 게 아니고 부등식을 지금처럼 명제 참가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수직선을 그립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수직선으로 나타낸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수직선? 수를 나타내는 직선. 그렇죠? P 1보다 작다. 1은 대충 찍으세요. 1 여기 있다고 치고 작으니까 좀 왼쪽이 좀 더 많아지도록 이렇게 1보다 작다. 이게 P의 집합이다. 그 다음 Q는 근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부등식 풀 때 X의 범위를 구하지 X-A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당연히 넘겨줘야죠. 왜 놔두십니까? Q는 X가 A 플러스 3보다는 작다. 그럼 얘도 그림 모양은 이렇게 될 거야. 뭐보다 작다. A 플러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를 그려야 돼요. 근데 저 범위가 얘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게 Q. 이래야 P가 Q에 포함되잖아요. 그럼 밑에 있었던 A 플러스 3은 3보다는 어째야 된다고? A 플러스 3은 1보다 커야 된다고. 맞지? 이건 일이 2차 부등식에서 했었다. 얘가 얘보다 커. 큰 건 답이 맞아. 작으면 답이 안 되지. 이게 만약 1로 온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범위가 지금 발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 헷갈리는 거는 크다 작다는 금방 구분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등호와 분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등호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지. 얘가 이 동그라미가 1이 와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 상관없잖아. 어차피 얘도 지금 1을 안 가졌고 얘도 그 값을 안 가지니까 안 가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둘 다 안 가졌으니까 둘 다 작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등호가 웬만하면 붙지?
근데 이거 등호 안 붙을 때가 언제니? 이거 등호 붙으면 안 될 때. 그때는 언제인 거예요? 근데 작은 거는 등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포함이 되는 거는 지금 표기법상 보면 P는 등호를 가졌어. 근데 Q가 등호를 안 가져.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얘가 이거 쳐봐. 얘는 어쨌든 Q는 어차피 그 값을 갖지 않은 상태로 걔보다 작은 것만 답이게 되거든. 근데 P는 얘를 가졌는데 Q는 얘를 안 가져. 야, 조그만 건 가지고 있는데 큰 게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포함이 된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등호 안 붙고 이 경우 빼놓고는 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조그만 건 있어. 근데 포함해야 되는 큰 게 안 가져. 그 경우만 빼놓고는 등호를 다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죄송한데 건너갈게요. 자, 이것. 전체 집합 PQ 아래 진리 집합 라지 P, 라지 Q, 라지 R에 대해서 다음의 관계와 성립할 때 거짓인 걸 찾으시오라고 그랬네요. 일단 1번 봅시다. 여기 자리 여기다 쓸게요. 1번. 저게 무슨 말이야? R이 이게 만약 참이라면이야. 우리는 거짓 찾는 거지만 참이라면 R이 P에 포함된다. 이 뜻이죠? 이 말은 그림상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R이 P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건 맞는 말이잖아.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닌 걸 찾아오고 있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 2번. R이 Q에 포함됩니까? 네.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인데 답이 아니고 3번. 낙Q를 진리집합 표현하면 낙P를 진리집합 표현하면 P의 여집합 낙Q는 Q의 여집합이 우리가 포함관계 했었다? 뭐라고 했었니? 이거는 뭐 당연히 답이 아닌데 P와 Q가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P가 Q에 포함돼? 아니면 Q는 P에 포함돼? 아니지. 그럼 원래 서로 포함관계 없는 애들 여집합 취해도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은 나P, P의 여집합, 나달, R의 여집합. 이쪽으로 화살표가 된다는 뜻은 이렇게 포함되냐라는 뜻인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 봐. 1번을 양쪽에 여집합 취하면 약간 부등식에서 음수 곱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죠. 뭐 x가 y보다 작습니다. 근데 여기 양변에 음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러면 이 반대로 바뀌지. 그런 것처럼 집합의 포함관계에 갑자기 양쪽에 여집합 붙여버리면 부등화 반대로 이렇게 이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뀐다. P가 반대로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얘는 Q 여집합, R 여집합 이렇게 되냐? 맞는 말이다. 원래 R이 Q에 포함됐었기 때문에 다 맞는데 3번만 틀렸다. 여기도 그냥 건너갈게요. 그 다음 모든 어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게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닌데 자, 이거를 지금 말로 설명하지 말고 문제를 풀고 다시 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문제부터 먼저 보세요. 여기. 자, 필수 예제 7번 문제. 다음 명제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근데 명제 참거짓 판단할 때는 직관적 이해 혹은 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찾겠다는 얘기는 보통 반례가 있냐 없나도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 마지막에 이제 대우인데 이거는 뭘로 해야 됩니까? 직관적 이해에 좀 가깝다고 봐야 돼요. 얘는. 뭐 포함관계나 이런 것보다는 직관적 이해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뜻은 모든이란 말은 실수 중에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라는 뜻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전부 다 모두 예외 없이 이게 성립하냐고 물어봐요. 성립하니? 아니지.
이게 참이 안 되는 얘가 있지. 누구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거짓이야.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조합에는 0. 0의 제곱이 0보다 크지는 않잖아. 같은 거지. 그럼 이거 쉽게 생각해 보자고. 주어진 문장이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얘가 존재하네? 그럼 모든이 성립해? 모든이 성립할까? 모든이 성립 안 하겠지. 모든은 예외 없다는 뜻이잖아. 단 하나도 예외 없이라는 뜻인데 예외가 있는데? 그럼 이 문장은 결국은 거짓이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얘가 존재해. 그러니까 요 문장을, 요 뒤에는 요 문장을 거짓으로 만드는 발레가 존재해. 발레가 존재하면 모두는 참이 아니야. 발레가 존재해. 그러면 모두는 성립하지 않아. 됐니? 자, 앞으로 가보자. 봐봐. 발레가 존재해. 발레가 존재하는 게 뭐예요? 발레가 존재한다는 뜻은 그 조건이 전체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한 어떤 조건이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는 예가 있어. 그러면 거짓이야. 근데 어떤 조건이 모두를 만족해. 조건 자체가 모든을 성립해. 같아. 처음에 얘기했던 실수 전체가 조건 P를 만족해. 그러면 참인 거죠. 예외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말이 어렵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지만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모든이 성립하려면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이 성립한다는 뜻은 조건이 전체 집합과 똑같아야 되며 조건이 전체랑 같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빠져나가는 예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이다 라는 뜻이고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이란 말이 붙었죠. 어떤은 모든과 달라요. 아무거나 최소한 하나 이상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실수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이건 우리가 2차 분식이죠.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보다 작고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0보다 작아. 그러면 사이값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아. 무슨 말이야? 어떤 실수 x는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이 부등식을 참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모든이 아니지. 모든 실수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진 않아. 그렇지? 이게 만약 모든이 붙으면 이게 문장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이라는 얘기는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해에다 어떤을 갖다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있어? 누구? 얘네들. 아, 얘네들이 어떤이구나 라는 뜻이. 그 어떤 애들이 누구야? 얘네들이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이란 말이 붙는다는 얘기는 그 조건이 공집합만 아니면 저 조건이 공집합이야. 그러면 어떤은 성립하지 않아. 예를 들어 이건 너무 답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 말이 앞에 붙었어요.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 문장 참이야? 참이 아니야. 왜? 어떤 x를 갖다 붙여도 어떤 실수값을 갖다 붙여도 라는 뜻은 아무거나 단 하나라도 아무거나 네가 생각한 뭐 하나라도 여기다 갖다 꼈어. 실수를 갖다 껴서 제곱하면 0 이상이죠. 0 이상에 4를 더하면 이 값은 4 이상이야. 4 이상의 숫자가 음수일 수는 없지. 그럼 어떤 x도 이 식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어떤은 아무리 어떤이라도 이거는 조건이 그러니까 명제가 참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이 성립하려면 단 하나의 예외가 없어야 되고 어떤이 성립하려면 뭐라도 있으면 돼. 알겠죠? 모든이 성립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전체를 만족하는 단 하나도 예의가 없는 집합이 돼야 되며 어떤을 만족하게 만들려면 최소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돼.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면 모든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반리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고 어떤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저 조건이 공집합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원소를 갖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지.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에 대해서 조건 P가 공집합이 아니면 뭐라도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원소가 어떤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없어. 그러면 어떤이라는 말을 붙여도 이 명제는 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립하는 얘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붙여봐요. 어차피 말이 안 되겠죠. 그런 표현이에요. 요 밑에 보면 부정이죠. 모든과 어떤의 부정.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p이다의 부정은 p가 아니다겠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고 그래서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자, 봐봐. 다른 말에서 그 예를 들었었는데 여기 있는 6명, 이 반에 모여있는 6명이 이번 시험에서 6명 모두 100점 받았다. 이거의 부정이 뭘까? 6명 모두 100점 받아야 되는 부정이 뭘까? 6명 모두 100점 받지 못했다. 맞나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흑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흑백. 그러니까 참과 거짓은 흑백이 맞아. 참 아니면 거짓. 거짓 아니면 참이니까. 참과 거짓은 흑백이 맞는데 모두의 부정을 여러분이 모두면 전부다. 그럼 반대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이렇게 너무 흑백으로 구분한다고. 부정이란 단어는 흑백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은 A 100, B 100, C 100, D 100, E 100, F 100 이 뜻이야. 내 말은. 그럼 이 말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A, B, C, D, E, F 중 100점이 단 한 명이라도 아닌 사람이 있으면 내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이야. 내 말이 틀렸다를 나타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명제 부정은 모두 100점 받았다의 부정은 어떤 학생은 100점 받지 못했다. 100점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그럼 이 6명이 모두 100점 받았다의 부정은 모두 100점 받지 못했다가 아니고 어떤 학생은 100점 받지 못했더라. 이게 부정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부정은 이게 부정기호라고 칩시다. 이게 부정. 예를 든 거예요. 모두의 부정은 어떤이에요. 그럼 어떤의 부정은 당연히 모두입니다. 근데 이 모두랑 같은 말이 보통 임의 많이 들었지 이거? 임의 같은 말이에요. 모든과 모든과 임의는 같은 말이다. 그럼 아까 한 것처럼 크다의 이게 조금 작다죠? 크다의 부정은 어느 쪽이 큰지는 뭐 지금 안 써놨기 때문에 어쨌든 이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다? 오해하면 안 돼? 크다의 부정 그러면 작다가 아니야.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는 이거 세 개잖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를 비교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거죠. 크거나 이게 작다. 이거 만약 작거나 같다라면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의 부정은 뭐라고 했죠? 또는.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입니다. 네, 서로 부정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통 부정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을 이제 써드렸고, 그래서
목요일 오실 때까지 여기까지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151페이지까지는 과제를 풀어오셔야 되고 저번에